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할 일은 먼저 할 것 중에 하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요. 우리가 손가락에 이제 꼽는 거고, 한쪽에서 빛을 쏘고 한쪽에서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그 파장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적혈구가 얼마큼 산소를 들고 있느냐, 특히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얼마큼 산화가 되어 있느냐, 산소랑 결합하고 있느냐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산소 포화도가 한 99 정도 나오고, 좀 폐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COPD라든지 제대로 또는 천식이 있거나 또는 점막 감기 걸려갖고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는 상기도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한 96, 97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96, 97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범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의 그 각자 시작할 때 그 수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균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수술 중에 산소 포화도가 얼만큼 떨어지는지 그걸로 봐서 이 사람이 숨을 잘 쉬고 있구나, 숨을 잘 못 쉬고 있구나 대략 유추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숨을 환자가 지금 쉬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세데이션 환자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자는 약이 미다졸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호흡 중추까지 서프레션이 돼갖고 저하가 돼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과진정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히 자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정된 상태, 의식과 진정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환자를 깨워야 되겠죠. 그런데 또 깨우면 알다시피 환자들이 나 언제 자냐고 자꾸 물어보고, 지금 수면으로 하는 거 맞아요? 자꾸 물어보고, 약간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거는 우리가 그냥 냅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환자가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자면서 하는 게 아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와 걱정을 줄여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의식이 있는 게 맞다라는 게 미리 얘기가 충분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환자가 나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스크라든지 수술 전에 미리 환자한테 이거는 자면서 하는 게 아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는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을 경우에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호흡이 멈추고 다른 의식이 소실되더라도 심장은 거진 제일 마지막에 멈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해야지 멈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에서 들어온 산소를 교환하지 못하고 체내에 이산화탄소랑 결합되어 있는 적혈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이제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장의 문제인데, 심장 질환 중에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급성으로 오는 협심증이 왔을 경우에 심장이 제대로 펌프지를 못하고, 또는 부정맥이 왔었을 때도 제대로 밀어내주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심한 급한 응급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산소 포화도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ECG를 부착을 하잖아요.
ECG를 부착하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산소 포화도 플러스 난방 좀 조금만 끌까? ECG를 부착을 해서 호흡과 심장의 문제를 두 가지를 다 같이 감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붙이는 부위가 보통 손가락에 붙이잖아요. 심장에서 펌핑이 된 적혈구는 손가락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발가락 같은 경우에 한 20초 정도까지 걸린대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숨이 멈춘 다음부터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까지는 40초에서 1분 정도가 걸려요. 따라서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은 다음부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까지의 그 텀을 1분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맥시멈 1분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9에서 95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않은 지 1분이 지났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때 깨우게 되면 환자가 숨을 그때 가서 쉬겠죠. 그리고 새로운 적혈구가 손가락까지 가는데 또다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깨운 다음에도 산소 포화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다시 또 2, 30초가 지나야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산소 포화도의 이 측정기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환자가 숨을 안 쉰 직후를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깨웠을 때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는 또 다른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의 변화가 발견되자마자 환자를 먼저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95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깨웠을 때 환자는 숨을 쉬지만 산소 포화도는 그때 계속 떨어질 수가 있겠죠. 20초 정도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93, 92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환자를 깨우고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환자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숨을 쉬고 있는지를 바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숨을 쉬는 게 확인하면 그때는 더 이상 깨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야지 산소 포화도가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가 자꾸 언제 자냐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다를 계속 집어넣죠.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지고 우리가 깨워서 다시 올려도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수술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환자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이 되고, 또 어시스트가 많은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 두 명 데리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더 긴장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꾸 환자가 잠을 깊게 자서 숨을 안 쉬게 되면 그때는 ETCO2, 엑스트라 타이달 CO2, 우리가 호기말 뱉어내는 숨, 호기 끝에 있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주는, 코에다 붙이는, 다 뭔지 알죠? 그 BM5 기계에 1수술방에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때는 코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그때는 조금 더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TCO2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바로 측정하기 때문에 ETCO2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환자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ETCO2는 산소 포화도와 달리 바로바로 이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니까, 환자가 반복적으로 잠을 잔다면,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때는 산소 포화도에다가 ETCO2를 같이 연결을 해주면 더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빨간색 글씨, 환자마다 처음에 정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99,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95.
나이 든 할아버지 94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을 바탕으로 산소 포화도가 몇 대면 환자를 깨우겠다 라고 우리끼리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90 이하가 되면 환자를 무조건 깨워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파악하기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99가 93이 돼도 우리는 깨우지 않아요. 환자가 대신에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는 배가 올라오는 것을 계속 봐야 되고 90 이하가 되면 무조건 깨워야 되겠죠. 93이 됐는데 배가 올라오지 않아. 이 사람은 곧 90 이하로 떨어질 사람이니까 그때는 미리 깨워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틈틈이 환자 감시하고 있는 사람은 산소 포화도, 이 바이탈 측정기를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예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옵저베이션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산소 포화도랑 어떤 사람은 수면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수면을 해도 되고 그리고 차트 읽는 방법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모든 사람이 다 수면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약이 안 맞는 경우, 미달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전신적으로 너무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차트에 예진표에 보면 환자가 앓고 있는 병, 먹고 있는 약, 거기가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자가 속이려고 그러면 당연히 속일 수 있는 거고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앓고 있다 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대충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술 전에 반드시 앓고 있는 병, 먹고 있는 약을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른다면 몇 알을 먹는지, 처방전이 뭔지 또는 약봉투가 있다면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존에 수술한 경험이 있는지, 지혈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약을 먹고 알러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쓰는 미다졸람은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내과에서 쓰는 그 약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쓰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들, 미다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쓰는 미다졸람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라서 이 벤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또 녹내장 환자 또는 당연히 너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안 되겠죠. 그리고 급성 알코올 중독자, 간이 안 좋으니까 죽을 수 있겠고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 자면 숨을 못 쉬는 사람, 수술할 수가 없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호흡 부전 환자. 원래는 천식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천식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다졸람을 투약한 사람은 졸리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면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하고 내원해달라. 그리고 끝나고 회사에 가서 위험한 기계를 다룬다든지 중요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주의사항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빠졌네.